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이기에 서로를 당연히 이해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을 주고받는 만큼 책임과 배려도 함께 나눠야 하는 관계일까요? 이번 사연은 저에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시금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자 김지성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헌신적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얼마나 쉽게 당연시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자식을 위해 끝없이 희생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을 이용하려 드는 자식들의 모습은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저는 김지성님의 분노에 너무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지성님의 입장에서 아내분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던 걸 뒤늦게 알았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분노했을지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부모님을 그렇게 대했던 자식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지만 이 사연은 단지 한 사람의 분노와 아픔을 담은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일깨워주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무한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마치 의무처럼 여기고 이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힘들 때 손을 내미는 관계여야 합니다. 특히 아들 내외의 행동은 그저 철없던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부모님을 도구처럼 대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김지성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연 우리가 가족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김지석 씨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분입니다.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며 임원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는 은퇴 후 아내와의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도시 생활이 아무리 편리해도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정신적으로 지친다고 생각했던 김지석 씨는 아내와 의논 끝에 경남의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공기가 맑고 주변 환경이 아름다워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곳이었죠. 사실 김지석 씨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65세의 한영희 씨는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고 긴 치료 과정을 겪은 후 겨우 회복하신 상태였습니다. 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친 후에도 잦은 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몸이 좋지 않아 도심의 복잡한 환경보다는 조용하고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살면 몸이 좀 나아질 거야. 공기 좋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잖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지. 그 말에 한영애 씨도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새 출발을 위해 도시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시골집은 오래된 집이었지만 김지석 씨는 아내와 함께할 새로운 보금자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손수 고치고 작은 텃밭까지 가꾸며 둘만의 생활을 만들어갔죠. 그때만 해도 두 사람은 이곳에서 남은 생을 평화롭게 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내분은 암 투병의 후유증으로 몸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시골 생활을 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기분이 참 좋네. 여기 오고 나니까 공기도 맑고 밤에는 별도 많이 보여서 정말 좋아.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이런 말을 할 때면 김지석 씨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생만 하던 아내를 위해 이제는 자신이 더 많이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아침이면 직접 아내의 약을 챙겨주고 간단한 산책을 함께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텃밭에서는 직접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리며 몸에 좋은 거 먹고 더 건강해지자고 말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소한 행복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누리던 편리함은 없었지만 대신 자연이 주는 위안과 여유로움을 얻었습니다. 특히 아내분이 차츰 얼굴에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김지석 씨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은 잠도 푹 자고 기운도 좀 나는 것 같아.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 아내의 이런 말은 김지석 씨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석 씨에게도 작은 걱정은 있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나아지고는 있었지만 암을 완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언제든 몸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내가 무리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모든 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종종 나도 당신처럼 텃밭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라며 자신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쉬어야 할 때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푹 쉬어. 하지만 나도 뭔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나도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거든. 아직은 아니야. 우리 여기 온 것도 당신 건강 때문이잖아. 아내를 만류할 때마다 김지석 씨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제 제발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자. 이 평온한 일상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평화롭던 두 사람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후 서울에 사는 아들 부부가 갑작스럽게 집을 방문했습니다. 연락 없이 찾아온 것이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김지성님 부부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손주도 함께였죠. 아들 부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소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부탁드릴 게 있어서예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김지성님은 약간 긴장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예상치 못한 요구를 할 것 같은 불안함도 느껴졌습니다. 부탁이라니 뭔데 그러냐? 사실 저희가 곧 안사람 복직 문제 때문에 지원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어린이집만 보내기에는 아직 어린 것 같아서 잠시 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지성님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 지금의 삶을 선택한 건데 다시 아내가 무리하게 일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도 알잖아. 내 엄마가 암 수술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도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야. 이곳에서 쉬는 것도 다 그 이유 때문이고. 김지성님은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밖에 믿고 부탁드릴 사람이 없어서요. 어머니가 잠시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옆에 있던 며느리도 눈물을 머금은 채 간절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머니도 어린이집 끝나고 저녁에만 잠깐만 봐주시면 되니까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듣던 김지성님은 마음속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간절했지만 그만큼 자신과 아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김지성님은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안 된다.
너희 엄마는 이미 너무 힘들어. 손주도 손주지만 내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다. 그때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 좀 해볼게요. 이건 그렇게 간단히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요. 김지성님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걱정을 알면서도 손주를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이 그녀를 괴롭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고 자신이 조금만 참으면 해결될 일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몸이 힘든 상황에서 이 선택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지성님은 결심한 듯한 아내의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 설마 올라가겠다는 건 아니겠지? 내 생각엔 절대 안 돼. 당신 몸이 아직.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여보, 나도 알아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그렇지만 손주가 저렇게 어려서 남의 손에 맡겨지면 나중에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잠깐이라도 내가 도와줄게요.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김지성님의 눈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는 분노와 걱정이 섞인 감정이 끌어올랐지만 아내가 이미 결심한 것을 알고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말아요. 당신 몸 생각하면서 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하고.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약간의 두려움과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지성님의 아내는 손주의 돌봄을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는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김지성님은 조바심과 걱정을 품은 채 홀로 시골에 남아 아내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 김지석 씨의 아내는 처음 서울로 올라갈 때 마음속으로 몇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도와주러 간 거지만 내가 몸이 약한 상황이니까 무리하지 말아야지. 약속된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아내는 남편의 걱정을 알기에 자신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렇게 결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아들 부부는 생각보다 환하게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며느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아내는 그들의 환한 표정을 보면서 자신이 여기 온 결정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라도 도와야겠지.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바쁘겠어. 처음 며칠 동안은 약속했던 대로 아내는 손주의 등하원과 간단한 돌봄만 도와주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를 씻기고 옷을 입힌 뒤 도시락과 가방을 챙겨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 후 집에 돌아와 간단히 차를 마시고 쉬다가 다시 오후가 되면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깨르륵거리는 손주의 밝은 미소와 해맑은 목소리를 들을 때면 아내는 힘이 나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유모차를 밀면서 어린이집을 오가며 동네를 걷는 동안 자신이 이 아이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금세 깨달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뻐근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아들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손주를 돌봐야 했기에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와 당신 괜찮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면 아내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아니에요. 손주가 얼마나 예쁜데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목소리 끝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퇴근 후 돌아오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지원이를 어린이집에서 좀 더 일찍 데려오면 안 될까요? 같은 반 다른 아이들은 다 집에 가는데 지원이만 오후 늦게까지 혼자 있는 게 너무 불쌍해서요. 지원이가 좀 일찍 와도 어머님이 집에 계시잖아요. 그 말에 아내는 당황했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무언가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불쌍하다고? 애를 조금 더 맡으라는 거야?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오갔지만 결국 알겠어. 내가 조금 더 신경 써볼게.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손주를 오후 일찍 데리러 가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간식을 챙기고 놀아주며 저녁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점점 몸이 천근만근이 되고 끝없이 힘들어지던 어느 날 며느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집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요. 제가 요즘은 청소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크게 놀랐습니다. 집안일까지 떠맡길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투는 워낙 부드럽고 부탁조여서 아내는 거절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자신의 상황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깐 손주만 봐주면 된다더니 왜 점점 일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이미 아들 부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시작으로 설거지, 세탁기 돌리기까지 맡겨지면서 아내는 하루 종일 일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저녁이면 몸이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아내는 속마음을 꺼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요즘 손주는 잘 지내요? 당신은 괜찮고? 잘 지내요? 손주가 너무 귀여워서 힘든 줄도 몰라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화를 낼까봐 그리고 걱정할까봐 아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고이곤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모를 거야. 그래도 내가 잘 참고 있어야지. 내가 여기서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귀여운 지원이는 남의 손에 맡겨야 하니까 참자. 더 참아보자. 어느 날은 손주가 낮잠을 자는 틈에 허리를 펴려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쉬고 있어요? 지원이랑 놀아주신다면서요? 그 말은 아내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매일매일 해준 일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부부는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피로가 쌓이고 몸이 약해지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그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 육체적으로도 아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서 추위는 그녀의 피로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아들의 집은 신축 아파트가 아니었고 보온이 잘 되지 않아 거실은 바람이 드나들고 난방이 잘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는 거실 소파에 이불을 깔고 잠을 청했습니다. 밤마다 한기가 그녀의 몸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이불을 여러 겹 덮고도 찬 바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허리 수술 후유증으로 몸이 차가운 것을 견디기 어려운 그녀에게 겨울은 참으로 혹독한 계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거실에서 주무시는 것보다는 방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을 닫을 수 있으니까 바람도 덜 들어오고 더 따뜻하지 않을까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방이라면 아들 부부의 침실과 손주의 방 그리고 며느리가 옷방으로 쓰는 작은 방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이라니, 거기가 어디 말하는 거니? 아, 그 보일러실 옆 작은 방이요. 거기 좀 정리해서 쓰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제가 그 방을 치워놨거든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내는 당황했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실은 아무래도 공간이 넓어서 난방도 잘 안 되고 지원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방은 문을 닫으면 따뜻할 거예요. 거실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아내는 그 순간 불편한 감정을 느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보일러실 옆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방은 며느리 말대로 작고 단출했습니다. 오래된 벽지와 외벽이 그대로 드러난 차가운 벽 그리고 보일러실에서 새어나오는 소음이 작은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침구를 깔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방이라니까 문을 닫으면 거실보다는 나을지도 몰라. 그러나 막상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낸 후 그녀는 거실에서 잤던 것보다 더 심한 추위를 느꼈습니다. 방 한쪽 벽은 외벽과 맞닿아 있었고 그곳에서 들어오는 한기는 문을 닫아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조차 생생히 들릴 정도로 차가운 방이었습니다. 보일러실에서 나는 진동 소리도 아내의 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새벽 아내는 차가운 바람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불을 몇 겹 덮었지만 온몸이 시리고 허리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칭얼대기 시작하는 손주 지원이를 정신없이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의 몸은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찬 공기와 싸우는 밤이 반복되며 그녀는 감기에 걸렸고 가벼운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리 통증도 점점 심해졌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도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죠.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지원이가 워낙 활발하잖아요. 김지성님은 아내의 말을 믿고 안심했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에 숨겨진 고통을 알아차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내는 한 번이라도 남편에게 여기가 너무 춥다거나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자신을 데리러 올까봐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당신이 여기로 와서 화를 낼 거야. 그럼 일이 더 커지겠지. 아내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창백해진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해맑은 얼굴로 까르르르 하고 웃을 때면 모든 것을 잊고 그저 웃어주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방 안의 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보일러실 옆 작은 방은 더 이상 방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한기가 심했습니다. 이불을 여러 겹 덮어도 찬 공기가 몸을 스며들었고 아내는 밤마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병이 나겠어. 그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과 함께 아내의 고통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위해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내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으며 견뎌보려 했지만
점점 상태가 나빠지며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대로 잠들지 못한 채 한기를 느끼며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마음속에서는 남편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몸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워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새벽 2시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요. 깊은 새벽 잠들어 있던 김지성님의 귀에 아내의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떨리는 음성, 울음 섞인 한숨. 그는 단번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김지성님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숨소리는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렵게 내뱉은 한마디. 여기 너무 추워요. 몸이 너무 아파서 더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지성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고통은 단순히 날씨가 추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답변을 들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걸쳐 입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 곁으로 갈게. 기다려. 집을 나서자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김지성님은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지만 그의 머릿속은 더욱 요란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그는 차를 최대한 빠르게 몰았습니다. 새벽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때 단호히 막았어야 했는데, 손주를 봐달라고 했을 때부터 안 된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는 눈앞에 쏟아지는 헤드라이트 불빛을 따라가며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겨울밤의 차창 밖은 고요했지만 차 안의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5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차를 급히 세우고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 열어! 당장 문 열어라! 놀란 아들 부부가 문을 열었을 때 김지석 씨의 표정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있어? 아, 어머니 방에서 주무시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어리둥절한 태도에 그는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딜 주무신다고? 거기 방이라는 데가 대체 어디야? 아들의 안내를 받아 문을 열었을 때 김지석 씨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일러실 옆 작은 방 안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리며 들어왔고 그곳에 누워있는 아내는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불로 몸을 칭칭 감싸고도 추위를 막지 못한 듯 그녀의 손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왜 이렇게 된 거야? 김지석 씨는 아내를 흔들며 간신히 깨웠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눈을 떴지만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너무 추워요. 아내의 한마디는 김지석 씨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부축하며 이불을 더 덮어주고는 아들 부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내 엄마가 이런 데서 자고 있었던 거야? 김지석 씨의 분노에 아들 부부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거실보다는 여기가 따뜻하다고 생각해서. 따뜻하다고? 이게 따뜻하다고?
내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방에서 내 시어머니를 재우냐?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김지석 씨는 더는 대화를 이어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됐고, 지금부터는 내가 데리고 갈 거다.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을 거야. 김지석 씨는 아내를 차에 태우고 근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거의 기절한 상태였고 그는 운전대에 힘을 주며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할 거야. 당신을 여기로 보낸 게 내 잘못이야. 응급실에 도착해 아내를 들것에 눕히며 그는 한 번 더 아들 부부의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손주를 돌봐달라고 부탁할 때의 간절함과 지금의 무책임한 태도가 너무나 달라 보여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내는 다행히 응급실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고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석 씨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부모님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의 희생을 당연시했던 아들 부부에 대한 실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은 아내는 잠시 안정을 찾았지만 의사는 그녀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자 담당 의사는 김지석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감기와 허리 통증은 기본적인 증상이지만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한동안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김지석 씨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의료진의 설명이 그의 가슴을 찢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최소 한 달은 안정과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허리 보조기도 새로 맞추고 체력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김지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그는 아내가 있는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깡마른 손은 주름이 더 깊어진 듯 보였고 피곤에 지친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김지석 씨는 아내 곁에 앉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그런 곳에 보낸 게 내 잘못이야. 속으로만 했던 후회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내의 희생을 막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김지석 씨는 병실에서 아내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면 약을 챙겨주고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병원 밖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김지석 씨는 아들 내외의 만행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김지석 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자기네 엄마가 어떤 몸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식모살이를 시켰단 말인가. 사람이 할 짓이냐? 손주의 얼굴을 떠올리며 간신히 버티던 아내를 그 차가운 방에서 지내게 했던 자식들이 떠올랐습니다. 김지석 씨는 점점 이성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분노는 계속 끌어올랐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가 병문안을 핑계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김지석 씨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며 단번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도 그게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셔서. 그 순간 며느리가 말을 끼어들며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셔서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저희는 아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혹시 아버님이 사람을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는 김지석 씨의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지금 내 시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애를 돌봐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아버님, 저희도 여건이 어려워서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변명했지만 김지석 씨는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아들과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녀석들이 있나?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엄마를 이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여기서도 내들 얘기만 하고 있어. 내 돈을 써서 사람을 구해달라니 단 한 푼도 너희를 위해 내어줄 돈은 없다. 아니 지금뿐만이 아니야. 앞으로 우리 부부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희는 단 한 푼도 우리에게서 받을 생각이랑 말아라. 아들은 당황하며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은 너무하십니다. 저희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김지석 씨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라. 내 엄마가 병원에 누워있는 걸 보면서도 아이 얘기만 꺼내는 너희가 내 자식일 리 없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병실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뒤 김지석 씨는 아내 곁에 앉아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게 자식이란 없다. 당신과 나, 우리 둘만 남았다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 김지석 씨의 선언은 아들 부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소 부모님의 사랑과 물질적인 지원을 당연히 여기던 이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말은 견딜 수 없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 내외는 병원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김지석 씨는 그들을 보자마자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본 김지석 씨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혔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어머님께 그런 고생을 시킨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김지석 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다. 용서를 빌기 전에 내가 저진 일을 제대로 돌아봐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를 찾지 마라. 나는 이제 너희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 거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결심 뒤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버리겠다는 결단은 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자식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퇴원한 날, 김지석 씨는 그녀와 함께 시골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살자. 더는 자식들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 소중히 여기면서 살자. 아내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석 씨는 시골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를 위한 안락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집안을 정리하고 손수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시골로 돌아온 후 아내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면서 김지석 씨는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미소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김지석님은 텃밭에서 땀을 흘리며 고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심어놓은 작은 채소들이 가지런히 자라고 있는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 사이로 도단한 작초를 뽑는 일은 꽤나 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는 흙 묻은 장갑을 벗어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단순한 일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괭이를 내려놓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텃밭을 둘러보는 동안 머릿속에는 오래 묵은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거지? 김지성님은 문득 그 질문에 압도당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달려왔고 그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믿어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위해 대기업 임원으로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살았던 날들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쉬지 않고 노력했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자신과 아내가 받은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자문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사랑을 쏟고 아내를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선택이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야. 내가 그들에게 모든 걸 줬을 때 그들은 그것이 희생인지조차 몰랐던 거야.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은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관계가 아니야. 그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가족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고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건 그건 가족이 아니라 이기심이야. 김지성님은 그 순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은 나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여야 해. 그렇지 않다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을 이유도 없어. 그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걸 견뎌내고 차가운 방에서 혼자 고통을 참아내며 끝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순간의 아내. 그동안 그녀가 보여준 헌신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지성님은 아내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차를 준비하고 산책을 함께하며 그녀의 건강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손을 맞잡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지성님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구나. 그는 아내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지내는 평온한 시간을 통해 자식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다짐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의 힘이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김지성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말과 행동들이 때로는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김지성님은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김지성님이 깨달은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문장이 아닐까요? 가족은 서로에게 짐을 지우기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겠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셨던 감정이나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도 좋고,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한마디를 전해보는 것도 좋겠죠.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루를 기회로 삼아 직접 표현해 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사연을 통해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족 안에서 서로를 더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김지성님과 아내분이 보여준 사랑과 회복의 과정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